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마지막 작품인 땅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 작품을 이미 녹음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도중에 뭔가 이 아이패드에 문제가 생겨서 파일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녹음을 하는 중입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멘탈이 박살났고요. 그런 걸 좀 감안하고 여러분들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분하게 시를 읽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이 시가 매체와 관련돼 있는 그런 시죠. 그래서 요 시를 영상시로 만든 영상을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수업 이 영상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나이덕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 늑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기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천안어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려는 것이. 네. 선생님 여기 약간 확대를 잘못해서 밑에가 잘렸네요. 네. 책을 읽고 그냥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 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인 시어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징문들부터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산 너머 저 멀리에 고운 노을을 보려고. 자, 진짜 노을을 보려 갔을까요? 그래서 노을을 보려 갔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또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상징하는 바가 뭐냐? 네, 상징하는 바는 뭐겠어요?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과 희망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려고 하는 시도인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르는 행위. 그렇죠? 그네를 차고 오르는 행위는 이 고운 노을, 즉 꿈과 이상과 희망을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노을은 끝내 뭐에 잡아먹겠다고 했죠? 노을은 결국 어둠에 잡아먹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꿈과 이상과 희망이 좌절된 또는 절망에 휩싸인 그런 상태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 뭐겠어요? 내가 하려던 그 꿈을 향한 시도는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다는 그런 화자의 절망감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이렇게 의성어 의태가 나와 있죠. 이런 거를 의성어라고 하죠. 자, 어릴 때 나비를 쫓듯. 자, 나비도 비슷한 고운 노을과 비슷한 뜻인 꿈, 이상, 희망과 같은 거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야, 그것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뜻일 겁니다. 끝까지 갔다는 의미일 거예요.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알고 있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그렇게 찾던 그 땅끝이 나이가 들어서 좀 다른 것이었다고 하는 새로운 인식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자, 이 그러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라색 할까요?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자, 그러나는 시상을 전환하는, 그러니까 시의 흐름을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접속어 여러분 특히 잘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끝. 땅끝은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의미하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살면서 몇 번은 서게도 되지. 그러니까 맞이하게 된다는 운명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 자, 파도는 아까 어둠과 같은 부정적인 시어겠죠. 시련과 고통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시적 화자가 그냥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자,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는 어딜까요? 그렇죠. 땅끝이겠죠. 땅끝. 그렇죠.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 요게 바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땅끝. 네, 땅끝과 같은 거겠죠. 이렇게 뒷걸음치면서 말이야. 근데 땅끝에 서 있는데 파도가 이렇게 갉아먹는 상황에 가만히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낭떠러지로. 그런데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행위, 뒷걸음치는 행위, 이것은 삶에 대한 애착에서 온 행동으로 삶은 절망적이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음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파도가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아가리가 쳐들고 달려드는 곳, 이곳은 어딜까요? 땅끝이야, 땅끝. 그쵸? 그래서 삶의 막다른 골목이자 절망의 끝이라고 하는 굉장히 땅끝을 부정적인 시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찾아나는 것도 아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네,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면 알겠지만 나의 극한의적인 상황에서 선택을 강요하게 되는 상황에 막 처하게 될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게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적 화자는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네, 이제 갑자기 이제 시상이 또 전환됩니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자, 요게 굉장히 희한한 문구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문구. 자, 여러분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들 수 있나요? 위태로움이라고 하는 시어가 아름다움이라는 시어와 어울릴 수 있는 시어인가요?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역설이라고 합니다. 역설. 자, 역설. 자, 역설. 자, 여러분들 시를 볼 때 역설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역설이 나왔다는 소리는 시의 주제와 굉장히 가까운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원통형으로 생긴 물통 같은 원기둥을 혹시 아시죠? 원기둥 한번 그려볼게요. 다른 색으로. 좀 잘 안 그려지는데 끊어지는데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봅시다.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봅시다. 자, 이 원기둥을 사실은 3차원에서 볼 수 있는 3차원 도형이죠. 하지만 이거 2차원으로 한번 우리가 인식을 해봅시다. 그러면 옆에서 보면 이걸 직사각형으로 보겠죠? 근데 밑이나 위에서 보면 그렇죠. 원으로 볼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원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기둥은 원이면서 직사각형이다. 이게 2차원의 세계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3차원으로 한 차원 높여서 인식하게 되면 너무도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역설적인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 한 차원 더 높은 사고로서 판단해 보면은 말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차원 더 높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역설입니다. 특히 이게 역설적인 것을 인식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를 역설적 인식이라고 하는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 이 역설적 인식에 들어있는 것은 뭐냐면 절망과 고통 속에 삶의 진실과 아름다움이 발견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역설적 인식에 대한 확인이 나와 있습니다.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 자,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땅끝은 땅의 끝이기도 하지만 뭐가 시작되는 곳이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죠.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 이르려는 것. 내가 그렇게 삶의 끝에 울리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다는 거? 네, 삶에 희망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시의 분석을 마쳤고요. 핵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래는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사색적, 역설적, 관조적, 회상적입니다. 자, 사색적인 것은 뭐냐면요. 어떤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따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설적이라는 것은 역설적 인식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관조적이라는 것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찰, 뭔가에 빗대어 보는 거, 뭐 이런 게 관조고요. 마지막으로 회상이라는 것은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오죠. 고운 노을이나 나비를 쫓는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거기 때문에 사색적인 성격이 나오는 거고요. 제재, 주요 소재는 화자가의 지난 삶, 그 다음에 화자가 현재 서 있는 땅끝 두 가지입니다. 화자의 지난 삶, 그 다음에 화자가 현재 서 있는 땅끝. 그 다음에 주제는 좌절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아름다움이에요. 좌절과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아름다움. 좌절과 고통이 땅끝이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삶의 아름다움도 의미하게 되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땅끝이. 자, 특징은 과거 회상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회상을 하고요. 상황에 대한 역설적 인식을 통해 태도의 변화를 보입니다. 굉장히 절망적이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태도의 변화를 보이죠. 중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풍부하게 합니다. 땅끝을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접속어, 그러나와 그런데 라고 하는 접속어를 통해서 시상을 바꿉니다. 그러나는 과거에서 현재로 바꿔주고요. 그런데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 나시덕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이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 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